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9억 원에라도 팔아야 해요. 62살 박정호 씨의 큰아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매매 계약서가 바스락거렸고 찬 겨울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박정호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 그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독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지난밤 한숨도 못 잤던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박정호 씨는 성공한 투자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공기업에서 35년을 성실히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4억 원. 성동구 금고동에 있던 노후 아파트 한 채. 시세로 치면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박정호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경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를 꼼꼼히 살펴보며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커피를 내려주면 진지하게 신문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까지 챙겨보며 공부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게 이것뿐이야. 이제 제대로 불려봐야지. 박정호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의욕을 보며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의기소침해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활발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강남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랑 영희도 강남에서 자라면 좋겠고, 손자, 손녀들 교육 환경도 훨씬 좋아질 거야. 박정호 씨가 아내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이렇게 의욕적인 남편을 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마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김 과장이 퇴직 일주일 전 귓속말로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정호야, 도곡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확정이야. 내가 건설업계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20억 원은 거뜬해. 아니, 25억까지도 가능해. 김 과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황금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 안에 다른 손님들이 흘끔거렸지만 김 과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 재건축이 진짜 확정됐다고? 요즘 규제가 심해서 쉽지 않다던데. 박정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조합 임원이랑 술 먹으면서 직접 들었어. 내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 총회한다고 하더라. 김 과장의 확신에 찬 표정이 박정호 씨의 마지막 의심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억 원이라니. 지금 가진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곡동 장미 아파트 가격은 15억 원.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5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매달 이자만 250만 원이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출 승인까지 2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다른 구매 희망자도 있다며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남편 대출이라니요. 우리 나이에 무슨 5억 원짜리 대출을 받아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순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60살이 넘어서 받는 거액 대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갚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찮아, 여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 특히 재건축 확정된 아파트는 절대 안전해. 김 과장 말로는 벌써 3년째 준비해온 거라고 하더라. 박정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올랐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강남 불패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호 씨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 4억 원에 대출 5억 원을 보태 도곡동 장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강남 사람이 되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중개업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박정호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불과 18개월 뒤 자신이 맞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그리고 그 현실이 온 가족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매수 후 첫 2달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시세가 17억까지 올랐어. 박정호 씨가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불과 2달 만에 2억 원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결정을 걱정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장미 아파트는 재건축 소식이 퍼지면서 매주 5천만 원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박정호님, 혹시 매도 의향 있으시면 17억 5천에 바로 거래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투자가 성공하는 듯 보일 때의 그 달콤한 착각 말입니다. 3개월 뒤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세가 1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3억 원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마치 투자의 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찾으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 동안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를 워낙 열심히 했거든. 김 과장이 정보를 줬지만 결정은 내가 한 거지. 박정고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남편을 우러러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이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가격을 따져보던 박정호 씨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시켜라. 박정호 씨가 호쾌하게 말했습니다. 딸 영희가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이 오른 상황에서 몇십만 원쯤은 용돈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호야,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더라. 그럼 시세가 20억 원은 거뜬히 넘을 거야. 김 과장의 말에 박정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억 원이면 지금보다 2억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달 전세금 8억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250만 원을 제하고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성공한 투자지. 박정호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렸습니다. 연 3%에서 4%로 다시 4.5%로 올랐습니다. 박정호 씨의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 이자가 월 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정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커피컵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 수익으로는 대출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금리는 언젠가 다시 내려갈 거고 재건축 소식이 나오면 집값도 더 오를 거야. 박정호 씨는 자신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순자 씨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박정호님 세입자가 내년에 이사 나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전세 시장이 어려워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시세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정호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전세 시장의 얼음장 같은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뒤 석 달째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님, 전세 보증금을 8억 원으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1억 원을 자신이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억 원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박정호 씨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연락 왔는데요. 안전진단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좋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라니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김 과장이 확정이라고 했는데. 박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전등급 DD 이하만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미 아파트는 CEC 등급이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 과장도 같은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박정호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무산 소식이 퍼지면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18억 원까지 올랐던 시세가 16억, 15억, 14억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300만 원은 빠져나갔지만 전세 수입은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퇴직금으로 받아둔 예금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순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도 답답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이자 때문에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야 겨우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7억 원이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8억 원에서 1억 원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을 어떻게 구하지? 박정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결국 박정호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1억 원 정도 급하게 필요한데. 박정호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마련해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까지 빚더미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린 것입니다. 연 4.5%에서 5%로 올랐습니다. 박정호 씨의 대출 이자는 월 3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정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바스락거리며 갈라졌습니다. 전세 수입 250만 원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박정호 씨는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각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정호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나가는 이자, 7억 원밖에 안 되는 전세 수입, 차액 100만 원은 고스란히 적자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아둔 예금은 이미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정말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원래 금연했던 그였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담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큰딸 영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봤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딸의 말을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13억 정도 나와요. 작년 이맘때보다 5억이나 떨어졌어요. 영희의 말에 박정호 씨의 어깨가 더욱 축 처졌습니다. 18억에서 13억이라니 5억 원이 그냥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억에 팔아도 대출 5억을 갚고 나면 8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투자한 돈 10억에서 2억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팔릴 때 얘기예요. 요즘은 매물이 많아서 몇 달씩 안 팔리기도 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매물이 쏟아졌고 금리 상승으로 구매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정호님, 급하게 연락드려요.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 나간다고 하네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 7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언제 나간다고 해요? 박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라고 하네요. 회사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말에 박정호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7억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이렇게 무력한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팔아야 해요. 더 늦으면 큰일 나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더욱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요즘엔 현금 거래 아니면 계약이 쉽지 않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13억 원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정호 씨는 결국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억에 내놓으세요. 박정호 씨가 중개업소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가격에도 쉽게 팔릴지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선에서 손절매를 하시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이사를 나갔고 박정호 씨는 급한 대로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민수가 2천만 원, 영희가 3천만 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메웠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히 손해본 것 같은데요.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파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보며 건강이 더 걱정됐습니다. 실제로 박정호 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1억에 살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산 가격 15억에서 4억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5억에 산 집을 11억에 팔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더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정호님, 급한 연락이 있어서요. 11억 계약하려던 분이 대출이 안 나왔다고 하네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절망적인 남편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박정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바스락거렸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비듬이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안전등급 D 이하에서 E 이하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꾼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재건축은 물 건너갔네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곡동 장미 아파트는 C 등급이었으니 재건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매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도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10억, 9억 5천, 9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심각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요. 민수가 급하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본 정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매물들이 연일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가져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김 과장님도 똑같은 상황이래요. 벌써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박정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과장이 벌써 팔았다니. 재건축 확정이라며 확신에 차서 정보를 준 그 김 과장이 말입니다. 얼마에 팔았는데? 박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9억 원이라고 하던데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급매로 내놨다고 해요. 민수의 대답에 박정호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9억 원이라니. 자신도 그 정도 가격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의 정보가 완전히 틀렸을 때의 그 허탈한 말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베개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호 씨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9억 5천에 내놓자. 박정호 씨가 중개업소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억을 고집하던 그였는데 갑자기 가격을 대폭 내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가격에 내놓으시겠어요? 한번 내리면 올리기 어려운데요. 중개업소 사장이 확인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9억 5천도 비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더 싼 매물들이 넘쳐났습니다. 박정호님 9억에 보겠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9억이라니. 처음 산 가격 15억에서 6억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전세 수입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잔액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계약하세요. 박정호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등이 더욱 구부정해진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계약 당일 박정호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이 삐뚤어졌습니다. 구매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이 박정호 씨에게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매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났습니다. 9억 원에서 대출 5억을 갚고 나니 4억 원이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10억이 사라지고 손에 남은 건 4억 뿐이었습니다. 35년의 땀이 한순간에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깨달은 더 큰 문제는 바로 거주지였습니다. 아파트를 팔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살 곳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이미 1년 전에 팔아버렸으니까요. 여보,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요? 순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집 없이 사는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투자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억 원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큰아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집도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투룸이었습니다. 부모까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 집에 얹혀 살 수 있겠니? 박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4억 원으로는 서울 외곽의 빌라 전세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하남이나 의정부, 구리 쪽이었습니다. 여보, 차라리 지방으로 내려갈까요? 4억 원이면 지방에서는 집도 살 수 있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서울에 있고 병원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호 씨 부부는 하남의 한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1억 원은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새 집은 20년 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무릎이 아픈데도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살 곳이라니. 박정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도곡동 장미 아파트에서 바라보던 한강뷰는 이제 꿈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빌라들만 빼곡히 보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1억 원으로는 몇 년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일자리라도 알아보세요. 딸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62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실버잡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원, 택배 상하차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35년 다닌 회사에서 과장까지 했는데 박정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근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일을 하려고 하세요? 박정호 씨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젊은 관리소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투자 실패로 돈을 잃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요. 박정호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시니어들이 많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쌓은 커리어를 내려놓고 이런 일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의 그 허무한 말입니다. 다행히 관리사무소 일자리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쳐도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빠듯하지만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정호 씨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강남 아파트는 정말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순자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신있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혼자 소주를 마시며 한숨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정호 씨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일도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박정호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할머니가 박정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82살의 김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박 관리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김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민원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오를 줄 알았거든요. 김할머니의 말에 박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정호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원망만 했어요. 세상을, 정부를, 부동산을 다 탓했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박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이든 어디든 절대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안전이 수익보다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박정호 씨는 김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되죠.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놀랐습니다. 82살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박정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일이 있으니까 건강도 유지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벌어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생겨요. 김할머니의 말에 박정호 씨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관리사무소 일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순자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재건축까지 확정됐다니까 더욱 확신했고,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라고. 박정호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죠. 순자 씨가 위로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뒤 박정호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할머니처럼 작은 일이라도 더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간단한 수리 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구 교체, 벽지 보수, 작은 목공 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딸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박정호 씨는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갔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남의 빌라는 좁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었는데 왜 더 많은 걸 바랐을까? 박정호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호 씨는 순자 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남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노을빛이 붉게 번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자.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여보. 그게 제일 좋아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수익보다 먼저라는 것을.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었다는 소문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규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시장 상황도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60살이 넘어서 리스크를 감당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투자는 독약과 같습니다. 5억 원의 대출로 박정호 씨는 매달 35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수익이 크지만 떨어질 때는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안전한 곳에 자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국채, 연금보험 같은 상품들입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대출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박정호 씨처럼 퇴직금 전액과 기존 집까지 팔아서 올인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가 떨어졌을 때 모든 계란이 깨집니다. 또한 정보의 출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김 과장처럼 주변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발표나 전문가의 분석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 재건축 확정이니까 안전하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투자에서 무조건이나 절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호 씨의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건강도 유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정호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김할머니처럼 80이 살에도 반찬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존경받을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박정호 씨도 이제는 관리사무소 일과 수리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됩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정호 씨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순자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구나. 가족과 건강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박정호 씨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나 의료비로 쓸 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건강과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정호 씨처럼 실수를 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건강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박정호 씨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남의 작은 빌라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아침입니다. 박정호 씨는 여전히 7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뉴스 대신 날씨를 확인합니다.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챙겨. 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리사무소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신문을 펼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박정호 씨는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여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장 문제, 소음 신고 등등.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익숙합니다. 박 관리사님, 수고 많으세요. 주민 한 분이 인사하며 지나갑니다. 박정호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 관리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의 시니어들입니다. 각자 사연이 있지만 서로 격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박형,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동료가 말합니다. 박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런가? 이제 욕심을 내려놨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수리 요청이 들어옵니다. 전구 교체와 문고리 수리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공구를 들고 해당 동으로 향합니다. 관리사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 사는 할머니라 이런 일이 어려웠는데 80대 할머니가 고마워합니다. 박정호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수리비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순자 씨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갑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다녔지만 이제는 동네 마트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과 어때? 맛있어 보이는데. 순자 씨가 말합니다. 박정호 씨는 가격을 확인해 봅니다. 예전 같으면 가격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습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좋네. 이걸로 하자. 박정호 씨가 말합니다. 사과 몇 개와 생필품을 샀는데 총 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도곡동에서 한 번 장 보는 것과 비교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하남의 골목길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한강은 보이지 않지만 멀리 산이 보입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어때? 순자 씨가 묻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원망스러웠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 박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값 걱정, 주식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둘이 건강하잖아.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봅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지만 예전처럼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 얘기가 나와도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도곡동 장미 아파트 시세가 또 떨어졌다네. 순자 씨가 말합니다. 박정호 씨는 담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판 게 잘한 일이었나 봐. 예전 같으면 후회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민수와 영희가 손자,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좁은 빌라지만 가족이 모이니 따뜻합니다. 할아버지, 새 집이 좋아요. 5살 손녀가 말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합니다. 정말로 박정호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초조함이 사라졌습니다. 돈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게 목표야. 박정호 씨가 말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 걱정, 대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잠이 잘 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씨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꿈을 잃는 것이었어. 어느 날 저녁 박정호 씨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곡동 아파트에 투자할 때 진짜 꿈이 뭐였는지 생각해 봤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나? 아니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길 바랐던 거야. 박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 투자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게 됐지. 정작 중요한 가족 행복은 뒷전이 됐고,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 시기에는 남편이 투자 얘기만 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퇴직금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건강했고, 자식들도 잘 컸고. 그런데 왜 더 많은 걸 원했을까? 박정호 씨가 자문자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시니어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충분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박정호 씨는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매일 건강하게 일하고 순자 씨와 함께 산책하고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어. 박정호 씨가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박정호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실패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박정호 씨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니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죠. 박정호 씨의 말에 상담받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만 이런 실패를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실패를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박정호 씨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정말 중요해요. 박정호 씨는 이제 매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순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주말을 기다립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어. 박정호 씨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재건축도 큰 수익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 건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은 영원합니다. 박정호 씨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박정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더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와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한 교육정보 전달용 콘텐츠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투자법률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